시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다가 제대로 참교육했던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2년차 때쯤의 일이에요. 저는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워 바쁜 일상에서도 자주 찾아뵈면서 챙겨드리곤 했었어요. 그러다 TV 채널이 별로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저는 제 방송도 마음껏 보실 수 있도록 비싼 통신사 TV를 연결해 드렸어요. 시어머님은 맨 처음엔 괜찮다 하시더니 설치해드린 후에 매일 전화가 와선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또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항상 적적해 하시고 무기력해 보이는 시어머님이 안쓰러웠는데 TV를 설치해드린 후엔 정말 활기차지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가 진짜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흥미가 떨어져서 잘 안 보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제대로 취향에 맞으셨는지 욕하면서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그날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장면들을 매일 저에게 독후감 검사받듯이 전화를 해서 드라마 내용을 다 일일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재밌어 보이시니까 저도 괜찮았어요. 뭐 1시간 정도 통화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냐, 그게 뭐 대수겠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매일 일어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이야 재밌지, 이게 매일 한두 시간씩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어머님 댁으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는데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쫄딱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님이 저에게 물세례를 날린 거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면서 어머님, 이게 무슨...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헤어져. 우리 기준이 곁에서 떨어지란 말이요. 라면서 저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실랑이를 하다가 진정된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몰입했다. 오늘은 이 드라마를 봤어. 어땠냐? 내 연기 죽이지? 라면서 저에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소름이 다 끼쳤어요. 아무리 드라마에 빠져도 이런 게 어딨냐고요.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물세례, 진짜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날 진짜 젖은 옷으로 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날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심각성을 모르고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 은근 귀엽네. 여보, 나 물세례까지 맞았다니까? 웃겨? 미안. 당신한테 미안한데 너무 웃겨. 저도 어이는 없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고 다시 생각해보니 상황이 좀 웃겨서 한참을 같이 웃다가 그날 일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똑같이 어머님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드라마 스토리를 읊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드라마를 보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도 하고 아이도 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드라마까지 보겠냐고요. 그래서 못 보고 시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또 무슨 드라마에 빠지신 건지 제 뒤통수를 씨게 때리시더라고요. 저 진짜 그날 눈알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살다 그렇게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뒤통수를 그렇게까지 맞은 건 진짜 처음이었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아프지? 이렇게 때리면 소리는 크게 나지만 전혀 아프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안 아팠지? 어머니, 이렇게 세게 때리고 안 아프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말해요? 진짜 엄청 아팠다고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계속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대만 더 맞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님하고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말없이 밥만 챙겨드리고 집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개지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진짜 엄청 심심했나봐.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그동안 어머님을 이해 안 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잖아. 일하고 있는 거 아시면서 꼭 매일 전화 오는 것도 그래.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이해해주고 어디까지 봐두려는데.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당신이 엄마한테 TV를 설치해준 거지 않냐며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제가 TV를 설치해드린 건 맞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엄마한테 매일 전화 온다고 자기는 안 힘들겠냐며 남편은 계속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마음이 잔뜩 상해버렸고 그날 각방을 쓰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남편과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집으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다 함께 시어머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손주까지 있는 자리에서 설마 그러겠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님은 뜬금없는 연기를 또 펼쳐 보이셨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어머니, 엄마 그만 좀 해요. 또 왜 그래 진짜. 시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아이까지 낳았냐며 아주 지랄발광을 하면서 열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연기자를 하시던지 오디션을 보시던가. 아니 근데 솔직히 연기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와 남편은 완전 진절머리가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님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아주 펄쩍 뛰시면서 자기 연기를 보여준 것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갈 수 있냐며 아주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아주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애미 너한테 너무 서운하다. 어떻게 시애미 유일한 취미를 안 받아줄 수가 있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정말 너무하다. 어머니, 저희도 웬만하면 받아쳐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저번 물벼락이라 뒤통수도 그렇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차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시어머님은 저에게 난 널 진짜 친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잘 통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미 너한테 진짜 서운하고 실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걸로 서운하다고 하시는 어머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제가 오히려 더 서운한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 않고 어머님과 말다툼을 했고 어머님은 제대로 뿔이 나셔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한테 거울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거울 치료? 그게 뭔데? 어머님한테 우리가 아주 똑같이 해주는 거야. 다른 애 보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 남편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이내 괜찮은 방법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울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어머님을 참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내일 가서 어머님한테 아주 똑같이 해드리는 거야. 참고할 영상 내가 찾아볼게.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인터넷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참교육하는 드라마 영상들을 마구 찾기 시작했어요. 이내 여러가지 영상을 찾을 수 있었고 그걸로 대사와 표정까지 아주 똑같이 연습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질이 있다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다음날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에게 대사를 읊었어요. 어머니, 분리할 때만 제가 딸인가요? 어머니 기분 나쁘실 때만 제가 딸이에요? 어머님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아주 열연을 펼쳤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 특히 어머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한 드라마 대사예요. 제가 이 대사를 치니까 완전 당황한 시어머님은 저에게 진심을 담은 거냐며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연기할 때는 다 받아줘야 하고 제가 막상 연기를 하니까 아주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너 애미 안 말리고 뭐하니? 애미 너 그만해. 왜 또 소리는 지르고 그러세요? 왜 툭 하면 소리부터 지르세요? 누구는 뭐 소리 못 질러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아!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대로 당황을 했고 저는 이 기세를 몰아 더 강하게 소리를 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완전 풀이 죽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그만해라. 나는 이런 기분일 줄 몰랐지. 애비야,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저는 그제서야 표정을 풀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걸 똑같이 받아보시니까 아시겠어요? 제 기분이 어땠는지? 한참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고 시어머님은 다시는 드라마를 따라하거나 무리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에게 드라마의 디귿자도 듣질 않고 있어요. 거울치료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주 배꼽을 잡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엄마지만 그건 좀 아니었다고. 제 복수가 시원했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꼭 저처럼 똑같이 거울치료의 맛을 보여드리세요. 그럼 진짜 100%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저는 현재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까지는 몇몇 사건들이 있고 큰 결심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와 남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 연애를 해서 결혼한 케이스로 3살 차이입니다. 저는 딸 둘 중 둘째로 태어났고 저희 남편은 누나만 5명, 아들 1명인 집안으로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친누가 5명의 정말 귀한 집안의 아들의 며느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싹싹하면서도 애교가 많은 성격을 가진 덕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예쁨도 받고 큰 트러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정하고 식만 앞둔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은 보통 모든 걸 다 준비 끝내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는 시기입니다. 아가, 다 너희를 위한 거니까 지금 당장 예약한 결혼식장 취소하고 내가 지금 알려주는 식장으로 결혼식 날짜 또한 바꿔서 예약해라. 알겠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당장 취소하고 지금 알려준 곳으로 알려준 날짜로 바꿔. 알았지? 다짜고짜 갑자기 전화해서는 미리 예약한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결혼식 날짜도 다 이미 나왔고 청첩장까지 나왔는데 한 달 뒤에 날짜로 결혼식 날짜를 바꾸고 결혼식장까지 바꾸라는 통보한 시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생각하고 취소하지 않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더니 정말 엄청 큰 화를 냈습니다. 너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니? 당장 그 결혼식장 예약한 거 취소하고 날짜도 바꾸라고 했잖니. 아니 어머니 진짜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미 지금 예약을 했고 취소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날짜이고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얘 봐라. 취소할 이유가 없다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 그날 거기서 결혼하면 2달 안에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네 남편 살리고 싶으면 당장 바꿔라. 내가 지금의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혹시 점 보셨어요? 요즘 누가 점을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지금 취소하면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하객들에게 다 다시 알려야 하고 신혼여행은 또 어떡해요. 처음이면 나쁜 거니 미리 예방하고 지키고 피할 수 있는 거 피하면 좋지. 그리고 점 너 무시할 거 못 된다. 당장 바꾸거라. 내 아들 죽는 거 나는 절대 못 본다. 어떤 아들인데 무당 말 안 들어서 죽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말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지금의 남편 또한 결혼식을 앞둔 그날 어머니의 말이 맞다라면서 어머니가 찾아가서 중요한 일이나 고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을 치면 100% 맞았다라면서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점을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라서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남편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이미 들어서 그런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물고 어머님이 아니 무당이 정해준 결혼 날짜와 함께 지정해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5명의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옳게 엄마 말 듣지 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다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 엄마 편이 아닌 내 편일까? 사이가 안 좋아서 왕래를 안 해서 저렇게 반응할까 싶기도 하고 또 제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완강하게 주장하는 어머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어머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 다 무너져 내리게 생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저희 친언니의 결혼 날짜와 겹쳐서 저희 집에서는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식 날짜와 장소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원래 정했던 결혼식장과 그 날짜에 결혼했다고 하면 저희 남편이 죽는다고 하니 한번 참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그 무당 뜻에 따랐습니다. 그 무당 말 때문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식 이후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너희 아이 생각은 있니? 내가 점을 봤는데 너희가 아기를 만들어야 할 날짜와 시간을 받아왔으니까 꼭 그때 해라. 알겠느냐? 아니 어머니, 아기 만드는 거 하늘에서 주는 거지 이걸 맞춰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 봐라. 너 결혼식 날짜 장소 바꿔서 네 남편 사게 된 거 보고도 안 믿냐? 얘가 큰일 난 소리 하네. 당장 내가 문자로 아기 만들 날짜와 시간 보낼 테니까 상의해서 가져. 알겠지?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부부관계, 날짜와 시간까지도 맞추라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도 콧방귀를 끼더니 말도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날짜와 시간이 아닌 때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언가 적힌 종이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내가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관계한 거 맞니? 계산이 안 맞는데 지금 임신한 이 아이는 건강하지 못할 것이야. 아들 그리고 아가 내 말을 정말 들어야만 한다. 우리를 계속 보호해준 그 무당이 정해준 날짜가 아니면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느 정도 어머니 뜻에 맞춰줄 때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발 이제 점점 그만 보세요. 남편도 새 생명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화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다툼이 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한 소리 한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서 위로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시니 좋네요. 니네 침실 어디니? 집에 와서는 다짜고짜 침실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은 부적을 들고 침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 아이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니까. 니네가 결국 가지게 되어서 내가 그 무당 찾아갔더니 이 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침대 밑에 붙인 부적을 절대 떼지 말고 너는 꼭 저기서만 꼭 차거라. 알겠지?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무당을 맹신하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네가 지금 세상을 더 살고 몰라서 그래. 그 무당만만 들었어도 너희 시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네 시아버지 크니까 우리 애들 아빠처럼 저 세상 빨리 보내고 싶은 거 아니면 내 말 들어. 시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시어머니는 무당 말을 잘 믿었고 반면에 무당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무당 말을 듣고 계속해서 나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날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더 굳게 믿게 되고 더 맹신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지나친 집착이 돼버린 시어머니의 무당 맹신은 저희 부부의 생활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나서 그 상처 속에 계속 갇혀있고 무당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세상의 고난과 안 좋은 일을 무당의 말로 다 막을 수 있다라면 불행은 없겠죠. 하지만 세상이 다 그렇지만 않다. 무당의 말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막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호르몬이를 매몰차게 찾을 남편이 아니기에 시어머니의 무당맹신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멈추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새 생명을 품고 있던 저는 혼자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심정지, 4개월 정도 품고 지낸 새 생명의 아이가 이렇게 저희 부부의 품을 떠났습니다. 유산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있던 때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심 시어머니 위로를 기다렸던 저는 시어머니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시더니 제가 누워있는 침대 밑을 보시면서 무언가 찾으셨습니다. 어딨어? 내가 저번에 붙여준 거 어딨어? 네? 뭘 말씀이세요, 어머니? 얘 봐라. 내가 500만 원이나 들여서 부적 가지고 와서 네 침대 밑에 붙여줬잖아. 네가 처음부터 내가 알려준 날짜에 관계를 가지고 얘를 가졌으면 이렇게 돈 나갈 일도 없고 얘가 잘못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 부적 쓴 돈도 날리고 얘도 날리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아니 어머니, 부적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부적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가 잘못됐다고 믿는 거세요? 아직도 얘가 정신을 못 차렸다 못 차렸어.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오자마자 부적을 잡고 답답함만을 표현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말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그 부적을 붙이고 있었더라면 우리 아기가 떠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의 감정도 밀려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아가도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일까? 정말 슬픈 시간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어머님 말 좀 들어보자.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우리 아기도 어머님 말 들었더라면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 여보, 어머니 말을 한번 들어보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도 속상하지만 어머님도 속상하실 거야. 저희 부부는 유산의 슬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또한 어머님의 답답함과 속상함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고 또 어머님의 무단매신을 어느 정도 참고 해보고 믿어보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시어머님이 반찬을 해오시면서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에 꼭 지켜라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 합방 날짜랑 시간인 거죠? 근데 이건 또 뭐인지. 합방 날짜랑 시간 꼭 지키고 이건 그 무당한테 어렵게 구한 팬티랑 관계 전에 이불 밑에 넣고 해야 하는 볏짚 인형이다. 이렇게 해야 저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지켜. 알았지? 알겠어요 어머님. 솔직히 내키지 않는 미신 같은 말들과 날짜 행동이었지만 유산의 아픔과 함께 시어머님의 무당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한 번은 믿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볏짚 인형을 이불 밑에 넣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임신이 되었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당의 말과 방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고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 저번에 무당이 정해진 이름이 별로더라. 들어보니까 아기 이름을 안 바꾸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 팔자가 사납고 평생 살 때 좋지 않다고 하니까 바꿔라 당장. 이번에 내가 무당이랑 같이 뽑아본 이름이다. 목록이 여러 개 있지만 나랑 무당이 정한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오늘 밤까지 정해서 이번 주 내로 변경 신청해라. 갑자기 찾아오셔서 호적에 이미 저번에 무당과 시어머니가 정해준 아이의 이름을 또 바꾸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도 출산하기 전까지 그리고 출산 후부터 아이 호적 올리는 날 이름 그리고 출산일 아기가 밖에 처음 나가야 하는 날짜와 함께 정말 사소한 것부터
무당에게 다 물어보고 저희에게 지키라고 통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날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수긍하고 어느 정도 참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제 손녀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무당 매신의 행동과 말을 강요하게 된다면 큰일 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식을 위한 사랑의 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어머님과 그 무당분의 말을 들어보고 참고도 해봤지만 아닐 때도 많았고 피곤하고 불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얘가 또 살만하니까 이러네. 가만 보니까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 무당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무당이 그러더라.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왔다고. 우리 서방 데려간 귀신처럼 우리 아들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하더니만 맞네 맞아. 어머니 그 무당한테 바친 돈 이제 감당 안 돼요. 저희도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손녀딸 사랑으로 무당에서 점을 치고 부적을 쓰느라 돈을 많이 사용하시고 남편에게 얼마씩 타서는 계속 점치면서 부적을 사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다행히도 저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점점 무당에 미쳐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도 문제가 생기겠소. 안 되겠소. 내가 결판을 지어야지. 남편은 고맙게도 시어머니의 무당 매신을 병적으로 바라봐 주었고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과 결단을 내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누이 5명도 함께 와주셨어요. 아니 처녀 때문에 우리 새끼들이 지금 다 마음이 편하고 나를 적대시하며 찾아왔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이 여우년이 우리 집안 다 사이를 갈라놓고 내 인생을 망쳐놓는다고 하더니 맞네 맞아. 아이고야. 엄마 이제 그만해 진짜로. 내가 이혼하게 된 것도 무당이 점쳐준 날짜가 아니어서가 아니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무당의 조언을 갖다 대고 강요해서 질려서 내가 이 서방이랑 갈라서게 된 거지. 그래요 엄마 그만해요. 진짜 올케랑 우리 동생도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저 여우년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나를 다 공격하네. 아이고 아들 선택해. 저 여우년이야? 아니면 이 불쌍한 홀어머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제가 어느 한 집안을 망친 여자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냐 아니면 저냐의 선택의 상황을 남편에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순간 또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떨렸습니다. 엄마, 젊은 시절에 홀로되셔서 키워주시고 감사했지만 저도 이제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함께 저희 둘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도록 노력할 테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어요. 엄마 이제 그만. 마음속 아빠도 보내드리고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요. 완벽한 삶이 어딨어요. 엄마의 통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여우년이 우리 자식들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네. 사람 잡아. 저년을 내가 죽여야 해. 무당 말대로 인형 만들어서 꽂아서 기를 다 빼놨어야 하는데 내 인연.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며 폭력까지 가하려 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의 곁에서 컵에 있던 물을 저의 얼굴에 뿌리고 집에 모아두신 부적과 소금을 제 몸에 뿌리면서 분을 표출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식들의 옳은 말에 있어서 한순간에 본인의 삶이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올바른 판단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배신감, 한바탕 큰 소동에 몰아붙인 틈에서 정말 다행히도 그 소동 속에서 남편과 시누이는 보통의 시댁의 시처럼 저를 남처럼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올바른 상황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며 감사한 남편입니다.
이제야 왜 신우이가 처음에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저럴까 신우이가 이상해 보였던 제가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리석기도 신우이가 엄마 말 안 듣고 이혼한 것처럼 보였던,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후로 두세 차례 정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소금을 뿌리고 현관 앞에 부적도 붙이고 했지만 절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분별하며 상황 대응을 해준 저희 남편과 시누이 5명 덕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그때 현재 토끼 같은 딸,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것이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 가족은 알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불행이 다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성장할 수 있기에 저희 가족은 불행과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써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루를 저희의 힘으로 잘 이겨내보려 서로 으쌰으쌰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마운 시누이와 든든한 저희 편인 남편을 만나 어려움을 넘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어서 막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시국이 결혼해서 결혼 1년 3개월 차 정도를 향해가는 새댁입니다. 새댁이라고 말을 하면 집에서 새살림을 하고 있는 것만 같게 느껴져서 잘 쓰고 싶지 않은데요.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하도 새댁이야 새댁라고 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제 입에 버릇처럼 달라붙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도 제 소개는 새댁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댁에서 겪은 저희 하나뿐인 시댁에 대해서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좀 더 무섭고 집안의 분위기를 꽉 잡고 있는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이셨어요. 그 어머님을 쏙 빼닮은 우리 아가씨도 어머님 옆에서 꼭 한몫씩은 거들었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둘 다 몸집이 정말 왜소합니다. 제가 키도 크고 등발도 좀 있는 편이어서 제가 같이 옆에 서 있기라도 하면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인 것만 같이 작게만 느껴지곤 했네요. 그래서 종종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제 덩치를 가지고서도 놀려먹는 말을 내뱉곤 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림잡아 저희 시모랑 아가씨에 대해서 아실 것 같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새 며느리인 저한테 덩치를 가지고 놀려먹으니 말이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같이 말을 생각 없이 뱉어내는 편이었어요. 기분이 내키는 대로 툭 뱉으셔야 했고 그걸 가지고서 시아버지가 상처라도 받는 눈치를 보이면 왜 엄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농담이었다며 분위기를 풀어나가려 하셨죠. 툭 던지는 그 돌에 맞은 사람 입장은 제대로 생각해주지를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며 기가 죽다 끝내 펴지를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발버둥을 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시집을 와서 이 황당한 집안 분위기를 목격해가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처지였답니다. 처음 몇 개월, 아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크게 엮일 일은 없었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남편 장가를 먼저 보내려고 한 바람에 연애를 그만하고 결혼하고자 했던 신혼의 커플의 결혼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으로 신우는 빨리 결혼을 치러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결혼 준비를 서둘렀죠. 실제 올 3월에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했고요. 손도 빠릿빠릿하고 결정력도 화끈해서 결혼 준비를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했던 신우였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며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일찌감치 오빠랑 같은 해에 시집을 가려 할까 싶었죠. 결혼이 특별하긴 하지만 언제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렇게 급하게 시집을 가서는 결국 임신을 발표했답니다. 네, 혼전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건가 싶었더니만 그저 임산부 배가 나와서 입고 싶은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될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지
시어머니께도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리 급하게 결혼하고서는 뒤늦게야 임신 사실을 털어놨고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물불 안 가리고 소리부터 키워가며 목청을 높이는데 정말 무식한 돌덩이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런 일을 결혼하며 겪고 나니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결코 편한 사람이 되지 못했답니다. 제가 그리 고상하거나 품격 있는 여자는 결코 아니었지만요. 저를 볼 때마다 덩치 얘기에 새댁이라며 꽉 막힌 조선시대 호칭으로만 소개를 하고 그도 모자라 혼전 임신의 집안 싸움까지 목격을 하게 만드셨으니 제 눈에 시댁이 멀쩡해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남들이 시댁 얘기를 할 때에도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싶고 괜히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집에서는 자기 집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던지 제 앞에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도 관심은 없었고요. 그런데 신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일이 좀 꼬이더라고요. 신우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직 임신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이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임산부가 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신우의 처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가 자신의 처지를 다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더라고요. 다 같이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밥 좀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편이었는데 저는 불편해서 자주 가지는 못하다 한 번씩만 찾아뵈었었죠. 그런데 앞에서 오만 걸 다 시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내 일하고 사느라 몸이 힘든데 눈앞에 물컵이 있는 건 보지도 않고 물을 떠다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오렌지 주스가 땡기는데 얼음을 팍팍 넣어 달라면서 옆에 있는 저를 쿡 쑤시더라고요. 가서 주스 좀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 밖에도 밥 먹다가 입덧이라도 하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으켜 달라고 하고 입덧을 하는 동안에도 저보고 들어와서는 수건을 적셔달라고 시키더라고요. 입가를 닦아야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그 와중에 입덧을 열심히도 했어요. 저로서는 신우가 어찌되었던 체력적으로 약한 쪽에 속했으니까 도와야 한다 생각하고 별 수 없이 해달라는 걸 해줬습니다. 입덧을 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부탁을 하는 건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심지어 저희 남편의 신우 남편까지 움직이질 않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 일이겠거니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도움만 줬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서 하도 요란스럽게 입덧을 해대는 신우를 보며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집에 와서도 내가 종노릇을 하고 왔는지를 모를 만큼 열심히 시댁 일을 도와가면서 며느리 짓을 했고 그래서 늘 집에 오기만 하면 침대에 들어눕기부터 했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쏟아서 기가 빨린 상태였거든요. 제게 시댁은 딱 이런 꼴이었어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신우가 있었고 그런 신우한테 말린다거나 좀 타이르기는커녕 우쭈쭈 하기만 하면 내버려두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길을 못 펴고 사는 처지여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요. 아무튼지간에 참 제 친정하고는 달랐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님 부름만 받아도 벌써부터 가서 고생하고 눈치 볼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김장을 하자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신우가 막달에 가까워 배가 나와있는 임산부라는 그 말은 쏙 빼놓은 채로 김장을 하자고 제안부터 하시더라고요.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왜 먼저 소식이 없나는 말까지 던지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었죠. 아가씨랑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연하지. 내 딸인데 걔가 김치에 얼마나 환장하는데. 라고 하며 당연히 아가씨도 함께 김장을 할 거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곧장 대답을 드렸죠. 아, 네.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님이랑 할 거라서요. 아가씨랑 맛있게 김치 담그세요? 라고요. 나도 내 엄마랑 김치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시모랑 김치를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내 엄마랑 김치를 담그기로 했다는 말을 확실하게 전달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지 못한다는 듯이 그래? 언제 하는데? 어디서? 몇 폭이나 담그는데? 라며 갖은 질문들을 꺼내셨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만을 말이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친정에서 이모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김치를 만드는 게 우리 집안의 일상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모여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집 김치는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김치만 적당하게 만드시라는 말씀까지도요. 중간에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그 집 김치를 잘 먹으려나? 입맛에 맞으려나? 라고 하면서 막 걱정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 친정에서 결혼한 때부터 김치는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계셨어요. 남편도 입에 잘 맞고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 이상 저한테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알겠다는 뚱한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김장을 담그는 일에 대해서 시어머니랑 충분히 대화를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들어도 저는 제 친정에서 김치를 담근다는 말이었고, 그러니 시댁김치는 필요 없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뭔가 대화에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친정에서 김장 준비를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자식된 도리로서 김장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리 용돈도 보내드렸고요. 이모들이랑 이모들의 딸들까지도 모두 다 그날에 모여서 같이 수육도 먹고 파티할 작정으로 미리부터 설렜었죠. 각자의 집에서 배추값은 내고 엄마는 그 돈으로 배추를 사드리고 김장 준비를 하신다고 김장 전날부터 무지하게 바쁘셨답니다. 저는 엄마가 바쁘실 걸 아니까 막내 이모랑 같이 전날부터 미리 친정에 가 있었고요. 남편한테는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함께 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잠도 잘 잤고요. 친정에서 먹고 놀고 김치를 만들며 꽤나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오신 건지 큰 대야 냄비 2개에다가 수육을 끓여서는 온 가족들이 정말 맛나게도 고기를 먹었고요. 그렇게 잘 놀고 집에 왔더니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알아차렸죠. 오랜만에 친정에서 먹고 노느라 기분이 좋아서 몰랐을 뿐 사실 김치를 담그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 왔다는 걸 말입니다. 저도 저희 집으로 가져올 김치를 만든다고 배추를 아주 열정적으로 절인 것 같았거든요. 집에 오니 남편은 벌써부터 샤워를 하고 나서는 골아 떨어졌고 저는 김치를 김치 냉장고 안에 넣은 후에 잠깐의 뒷정리를 하고 이내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1시간도 채 잠들지 못하고 다시 잠에서 깨야 했어요. 시어머니 아주 급하고 황당한 전화를 받았거든요. 야, 너 김장 다 했어? 라고 하는 혓짧은 소리를 내며 화끈하게 첫마디를 뱉으신 어머님이셨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이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넘긴 때였고요. 순간 미간이 찌그러졌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번호였죠. 네? 라고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김장했냐는 질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차마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한 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보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답답해하며 되물어 보셨답니다. 너 지금 자다 일어난 거 아니지? 지금까지 자느라고 연락도 안 한 거야? 야, 김장을 했으면 바로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라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정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김치를 다 담궜는데도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자빠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한 숨을 내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에 대답을 못했는데요. 어머님은 그 사이에 또 저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 친정 가서 김장 담근다고 하길래 우리는 김장도 안 담그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치를 다 만들고 나서도 연락을 안 주면 어쩌하니? 이게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있네. 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믿을 수가 없다며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요.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옆에서 피곤하다며 코까지 골고 자고 있던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엄마야? 엄마 목소리인데 뭔 일 났대? 라고 하며 남편도 이게 도대체 한밤중 무슨 일이냐며 놀래 잠에서 깼어요.
급기야 남편은 불까지 켜고서는 옆에 앉아 저를 쳐다보는데 어머님은 혼자서 할 말만 주구장창 뱉어내셨답니다. 아니 너 니네 친정 가서 김장한다며. 우리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려고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한 거 아니니? 근데 김치를 만들었으면 곧장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얼마큼 만들었다고 말이라도 했던가. 얘가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있네. 내가 너 친정 가서 재밌게 놀라고 일부러 연락도 안 했다가 지금에서야 하는 거야. 나같이 시어머니가 어딨니? 라고 하면서 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죠. 남편이 제 전화를 낚아챈 것도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해서 그걸로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처가댁에서 김치 담근 게 뭐? 그걸 왜 엄마를 주라는 거야? 엄마가 왜 기다려? 김치를 달라고? 집에서 수희랑 김장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남편도 못 참아주겠다며 막 밀어붙였어요. 제가 본 남편의 모습 중에서 그날 그 모습이 역대급으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앞서 여러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시댁안에서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성질도 성질이지만 목소리 큰 것도 한 몫을해서 누구 하나 싸움을 시작했다가도 찍소리를 못 내고 깨갱하곤 했어요. 그걸 스스로도 잘 알아서인지 어머님은 바로 소리 지르기를 시전하더라고요. 야, 넌 누가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래? 라고 하면서 본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야, 정말 천하장사가 다름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남편은 제 눈앞에서조차 깨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꾸를 잘 못하고서는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 라며 소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깨갱한 아들의 모습을 눈치를 채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소리를 지르셨죠. 내가 니들 김장하러 간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우리 것도 해주겠거니 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한다는데 설마 사돈 김장도 안 담가 주실라나 싶었다. 안 담가줬다 하더라도 며느리면 딱딱 알아서 시댁으로 보낼 김장 정도는 해봤어야지. 어디 버릇없이 지들끼리 김치를 담근 걸로도 모자라 시댁 걸 챙기지도 않고 올 생각을 해. 라고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남편네 집안일이고 그러니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집 가서 우리 식구들이랑 김치를 만들 거니까 니들 김치는 니들끼리 만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해와서 왜 자기네들 김치가 없냐고 승질을 부리다니요. 이건 정말 억지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그 억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남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고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으나 아주 화가 단단히 났다는 자세와 표정을 취한 채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김치가 먹고 싶으셨나 보구나. 그래서 초대도 안 했는데 김치를 얻어먹겠다고 지금 이 난리시구나. 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가 어째? 라면 제가 비꼬는 이 말에 대해 기가 막히다며 언성을 높이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재차 어머니께 물었죠. 그래서 몇 포기가 필요하신데요? 몇 포기를 먹을 건데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자신에게 김치를 주겠다는 소리인 줄 아셨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팍 낮추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도 참 진작에 준다는 말부터 했어야지. 괜히 내 승질을 건드려 소리까지 지르게 만드니? 피곤하게. 우리 집 양반도 먹이고 네 시누이도 갖다 줄 거니까 8포기? 아니다. 딱 맞춰서 12포기 정도. 인당 3포기는 먹지 않겠니? 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자기 엄마 치부가 보이긴 하는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제게 손짓했습니다. 화를 억눌러 달라고요. 본인이 봐도 지네 엄마가 이상한 거라니까 저한테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화를 참아달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랑 이판사판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정확히 몇 포기를 달라는 말씀이세요? 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이 좀 섞인 제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12포기! 라면 덩달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12포기 도합 36만원이요.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지금. 라고요. 어머님은 거의 2초 정도 말씀이 없으셨다가 물었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내란 소리냐? 라고요. 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꼭 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친정으로 오고 가고 하는 데에 든 차비, 그리고 시댁으로 보낼 때에 들 차비, 혹은 배달비, 그도 모자라 제가 친정에 전날부터 가서는 친정엄마랑 고생을 한 몸값까지 포함을 해서 다 합치더라도 포기당 3만 원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리고 전 이 저렴한 가격을 시어머니께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기당 3만 원이니까 계좌이체로 선지불을 해달라고요. 김치는 선지불된 금액이 도착을 했을 경우에만 보내드리겠다는 요구사항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에 시어머니는 눈깔이 뒤집힌 사람 마냥 난리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하냐면서 거품을 물려하길래 저도 따끔하게 혼을 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랑 처갓집에서 뼈 빠지게 만든 김치를 거저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노동값을 지불하든지 노동값을 지불하지 못했으면 돈이라도 지불을 하든지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저의 마지막 말이 회심의 한방이었던지 어머님은 또다시 정적을 만드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늘 떽떽거리면서 우겨대기만 하는 분이신데 갑자기 말을 안 하시니까요. 하지만 저도 더는 참고 속이기만 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밤 12시가 넘긴 이 시점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건 어머님이셨기에 똑같이 응대를 해드렸습니다. 예의도 저버린 채로 공짜를 바라지 말고 합당한 돈이나 노동값이라도 지불을 하라며 따끔하게 홍군형을 날렸죠. 누군 시간이랑 돈이 남아 돌아서 김장을 하루 종일 담그고 온 줄 아냐며 비아냥대는 혼잣말도 거침없이 쏟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번호 보내드렸어요. 지금 보내주실 거죠? 라고 되물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어머님께 카톡을 보내가면서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말도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답니다. 돈 달라는 말에 대꾸도 못하고 그냥 돈을 안 내고 김치도 안 받겠다며 전화를 끊은 거예요. 김치를 달라 또 전화를 해오실 줄 알았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고 그 길로 어머님은 다신 제게 김치를 달란 말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계시답니다. 저 또한 그냥 꽁으로 어머님께 김치를 넘길 생각 따위는 추워도 없고요. 어디 감히 며느리가 뼈 빠지게 만든 김치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건지 공짜 좋아하다가 며느리한테 평생 팽당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